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중국 문화 거점학교 수업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개관과 지리에 대해서 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내용은요. 일단 중국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중국 문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지리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형은 어떤지, 기후는 어떤지 하는 중국의 기본적인 지리와 그다음에 기후 등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화와 수능인데 우리 중국어 관련된 걸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과목은 중국어 수업이니까요. 그래서 중국어 회화 관련된 거 드라마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중국 문화 부분이 꼭 몇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요. 수능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 지금 위에 글자가 나와 있죠? 띠, 따, 런, 또 되어 있는데 띠, 땅은 따, 크고 런, 사람은 또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말이 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땅이 넓고 그다음에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문화 키워드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실 중국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수많은 물건이나 그런 지역, 그다음에 뭐 문화재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즘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거 4가지를 뽑았는데요. 4가지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문화 관련된 내용이 워낙 많아서 이 정도로 뽑기 힘들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온 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요거가 뭘까요? 그렇죠.天安门,天安门이고 자세히 보시면 요거 위에 우리가 자금성이라고 하는 지붕이 굉장히 약간 금빛으로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고요. 자세히 보면 약간 주황색, 금색과 주황색이 섞인 그런 색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는 요 인물 누구죠? 그쵸. 마오쩌둥이죠. 마오쩌둥이죠. 요 사진은 선생님이 작년에 중국 갔을 때, 베이징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까이서 찍은 것 같지만 되게 멀리서 찍었어요. 왜냐면 요 앞에 이 자금성, 이 티에난먼 뒤에 꾸꿍이 있죠. 자금성 꾸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는 인파가 너무나 많이 줄을 서 있어서 멀리서 이제 줌을 이렇게 당겨서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은 장정이네요. 장정.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장정입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만리장성은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장벽이죠. 원래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 때 흩어져 있던 이 만리장성이 진시황이 쌓았다라는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성들을 진시황이 어느 정도 현대의 모습을 갖췄고 사실 오늘날의 이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이제 명나라 때 보수공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만리장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를 나타내고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절경일 수도 있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여기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만리장성 장정의 사진입니다. 사실 중국 음식은 굉장히 유명한 게 많아요. 베이징 가오야도 있고, 饺子도 아주 대표적이고, 볶음밥, 차오판도 있고. 근데 보시면 요즘 굉장히 한국에서 핫한 게 마라가 굉장히 핫하죠. 마라탕인데 마라탕, 스촨 요리죠. 이제 매콤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마라탕 요리를 가지고 와봤고요. 우리한테 익숙하고 너무나 요즘 인기 있는 요리이기 때문에 가져왔지 중국에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땅도 크고 그다음에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해산물도 굉장히 좀 맛있고 유명한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아주 다양한 요리, 다양한 맛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지금 오늘은 아니지만 중국 음식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더 중국의 4대 요리와 함께 유명한 요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바오의 사진이죠. 판다 시용마오의 사진이고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로
판다는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중국에 아예 판다 서식지가 있습니다. 시용마오 서식지가 있고 가면 이제 동물원에 판다가 쭉 시용마오가 쭉 있는 이제 그런 곳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 시용마오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그런 사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정식 명칭으로 나와 있죠. 정식 명칭이 우리는 보통 중국이라고 하죠. 중국어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여기 이제 길게 여기 나와 있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요 이름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요 이름이 사실 공식 명칭이고요. 1949년 10월 1일에 중국이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을 기려서 국경절 칭지라고 해서 크게 열병식도 하고 아주 긴 기간 한 7일 정도 휴일을 갖는 아주 큰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식 명칭 중화인민공화국이고 1949년 10월 1일에 건국을 했다. 수도는 어디냐면 베이징이죠. 베이징이고 여기 베이징의 사진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天安门 뒷부분에 있는 그 꼬꽁이죠. 자금성이라고 하는 꼬꽁의 이제 전경입니다. 저 멀리는 베이징 시내가 보이고요. 그래서 중국 베이징은 수도이기도 하면서 이게 요 꼬꽁 자금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도시가 커진 형태로 베이징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환, 2환, 3환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중심을 베이징 꼬꽁으로 두고 계속 이렇게 펼쳐 나가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도시가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중국의 국기입니다. 우리는 태극기죠. 근데 중국은 여기 있는 우싱홍치라고 이제 국기의 공식 명칭을 부르고요. 우싱은 뭐냐면 5개의 별 그리고 홍은 빨간색을 나타내고요. 지는 깃발할 때 기자예요. 태극기 할 때 기자랑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5개의 별과 빨간색이 그려진 깃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중국 이 국기를 보면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5개가 있고 그다음 빨간색 바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단 빨간색이 굉장히 길한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색깔로 알려져 있고 이 5개는 중국의 민족을 좀 반영을 하는데 일단 가장 큰 별은 공산당을 나타냅니다. 나머지 무슨 농민, 민족자본가 뭐 등등등등인데 어쨌든 큰 별은 공산당을 나타내구나 정도로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국가죠. 노래, 나라의 노래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용준 진싱曲죠. 의용군 진행곡이라고 해서 이따가 들어보긴 하겠지만 굉장히 무슨 군가처럼 씩씩한 음악인데요. 실제로 이제 항일 전쟁 도중에 만들어진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국가가 사실 그 항일 전쟁 중에 만들어진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공통점 같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국가인 의용군 진행곡의 가사만 지금 따로 따봤는데요. 보면 굉장히 이제 결기에 찬 아주 이제 씩씩하고 이제 서로 화이팅 넘치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의 인구와 민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인구 굉장히 유명하죠. 중국의 민족,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라는 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의 인구입니다. 중국은 인구 추세가 어떠냐면 2023년 기준, 재작년 기준으로 약 14억 4천만 명이다. 대충 14억 정도로 지금 몇 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뭐냐면 세계 2위의 그런 규모이고 2023년 이전까지는 1위였다. 지금은 인도한테 1위를 내주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까지도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1등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인구 추이에 대한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점점 인구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지만 이 기울기 보시면 기울기가 인구 증가율이 됩니다. 인구 증가율을 보시면 최근에 2015년 최근 10년 동안 점점 감소하고 있는 요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점점 급격하게 줄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2000년에는 1.63명에서 2022년 최근에는 1.09명으로 줄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가 한 4.5명 정도 되는 걸로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 합계 출산율이 사실 1명의 이제 미만으로 내려와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죠. 0.7명 막 이렇게 된다고 해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이제 출산율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 문제가 이제 최근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또 중국도 사교육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가족 자녀 부양비가 높은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냥 출산을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지역별 인구 분포 차이입니다. 보시면 서부와 소수민족 자치구는 밀도가 낮고 동부는 밀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도시 개발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이제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이고 확실히 밀도가 좀 낮은 편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인구 밀도에 대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이쪽 동쪽 해안 중심으로 인구가 많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색깔이 진할수록 인구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특히 북쪽보다 남쪽에 좀 집중되어 있고 서쪽은 굉장히 이제 드문드문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지도가 사실 한눈에 보기가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도시가 더 많이 발전했는지 어느 지역이 더 개발이 많이 됐는지 어디가 더 도시화가 많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인구 밀도도 쫓아가는 같이 연동되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 홍콩이 남쪽부터 개발을 시작했고 이 해안가 중심으로 도시가 다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발전 속도도 높고 경제도 더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 위주로 경제가 많이 발전돼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곳 중심으로 인구가 몰려 있고 소수민족 자치구는 이 서쪽과 요 사이드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없죠. 우리도 시골에 사람이 많이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국의 인구 정책 보시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구에 한 자녀만 낳자라고 했던 건데 이제 이건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1가구 2자녀 정책을 2015년부터 펼치기 시작했어요. 한 집에 2명까지는 낳아도 돼. 예전에는 한 집에 1명만 낳으라고 했는데 이제 2명까지 됐다고 했다가 2021년부터는 요 산하 제한 정책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산하 제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만연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산하 제한 정책은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국의 민족 보시겠습니다. 중국은 대부분 한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족이라고 하죠. 거의 90% 이상이 한족이고요. 그 나머지 한 10% 미만이 소수민족,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수민족을 중국어로 少数民族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수민족은 쭈앙주라고 되어 있죠. 쭈앙족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 쭈앙주가 1600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소수민족들의 고유 언어, 문자를 다 이제 문화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보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산하 제한 정책 했을 때
이 소수민족은 예외를 뒀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족은 한 명만 낳아야 돼라고 했지만 소수민족은 2명까지 되는 걸로 그렇게 예외를 두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자치구를 두면서 자치구에서 너희들의 언어와 문화를 계속 유지해도 돼라는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자치구가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위에는 신장 위구르족이라고 해서 약간 터키 사람 비슷하게 생긴 위구르족의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중국 지도고요. 왼쪽, 서쪽,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래에는 뭐냐면 우리가 달라이라마로 유명한 티벳죠. 티벳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 자치구가 여기에 있고요. 이 연도는 자치구 지정 연도입니다. 그다음에 요 남쪽이죠. 남쪽은 아까 얘기했던 쭈앙주의 자치구가 되겠네요. 많은 수의 소수민족들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그 일명 몽고라고 하죠. 내몽고라고 하는 내몽고의 자치구 요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아래에는 영화 회족 자치구라고 해서 회족 후이주의 자치구가 되겠고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5개의 자치구가 있고,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자치구가 있지만 또 성급 5개의 성급의 자치구는 요 5가지이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중국 지폐죠. 중국 화폐, 중국 지폐를 잘 보시면 여기 문자가 다양한 문자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쭈앙주의 쭈앙원이라고 되어 있죠. 쭈앙주 장족의 문자도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민족을 약간 대우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지리에 대해서 살펴보시겠는데요. 일단 중국의 기후, 지리,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인데요. 보시면 중국 북부엔 한파경보, 남부엔 폭염경보, 극단적인 기후가 공존한다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실제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빨간색이 짙어질수록 날씨가 더운 거고, 하늘색이 가까울수록 더 약간 서늘한 기후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확연히 딱 눈에 보이시죠? 북쪽으로 갈수록 좀 더 춥고 남쪽으로 갈수록 덥고, 요거는 우리랑도 크게 차이가 없지만 중국은 아까 띠따란 또 땅이 굉장히 크고 사람이 많다라고 했었죠. 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북쪽의 한대 기후와 남쪽의 열대 기후가 공존하는, 같은 시점, 예를 들면 같은 여름이지만 혹은 같은 겨울이지만 이 북쪽과 남쪽의 날씨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북쪽의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하얼빈이라고 되어 있죠. 하얼빈시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보시면 지금 얼음 조각이고, 사람의 사이즈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겠죠. 사람이 요만한데 이렇게 큰 건물, 그러니까 눈과 얼음으로 이런 얼음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빙설제 혹은 빙덩제라고 하는데, 빙등제라고 해서 얼음과 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조각을 만들고, 거의 건물 사이즈 굉장히 크게 조각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밤에는 이 안에 조명을 켜서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거를 겨울에 하는데요. 영하 한 3, 40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겨울에 이렇게 눈으로 혹은 얼음으로 건물을 지을 정도로 굉장히 춥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점에, 같은 겨울이지만 요 남쪽으로 가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는데요. 하이난다오라고 해서 하이난 섬이 있습니다. 중국의 하와이라고 하는 하이난 섬은 겨울에도 거의 20도 가까이 되는 이런 열대 기후를 보이는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하얼빈이 눈으로 덮인 거는 뭐 당연히 겨울에 그러겠지 싶지만, 겨울에 이 하이난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이렇게 굉장히 여름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거. 그만큼 중국은 굉장히 땅이 커서 한대에서 열대까지 쭉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중국 지도가 나와 있고요. 여기 색깔로 이 지역의 기온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위에서부터 보시면 옌한이라고 되어 있죠. 옌이 뭐냐면 엄격하다 할 때 엄자고, 한은 찰 한자예요. 차다. 매우 춥다라는 얘기고, 혹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매우 추운 데가 어디냐면 이 짙은 파란색 부분, 역시나 북쪽은 옌한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추운 거는 그랬죠. 한렁이죠. 한렁. 렁이 춥다라는 형용사였죠. 헌렁. 추워요 라는 말인데 한렁 춥다라는 거고 요 한랭기후가 어디냐면 옅은 파란색 요 지역들 역시나 좀 진한 것보다 아래에 있는 북쪽 지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민트 색깔은 뭐냐면 시아르 똥렁이라고 했죠. 시아는 시아티엔 여름이죠. 여름에는 르 덥고 똥 겨울이죠.冬天 겨울은 렁 춥다. 그래서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 우리 일반적인 한국의 날씨와 비슷한데죠. 보시면 요 민트 색깔 요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이징, 상하이가 있고 대도시가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이런 온도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겠죠. 그래서 여름에 덥다 해도 한국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과 기후가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가겠습니다. 노란색은 원후어라고 되어 있죠. 원후어. 뭐냐면 따뜻하다, 온화하다, 온화예요. 날씨가 그냥 1년 내내 약간 계속 따뜻한 정도, 아주 춥지도 아주 덥지도 않은 딱 좋은 데죠. 그래서 요 지역이고요. 여기가 왜 원후어 하냐면 여기 약간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막 춥지 않고 여름에도 아주 덥지 않은 그런 기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요 주황색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아르 똥노안이라고 했죠. 시아티엔 여름에는 르하다 덥다. 여름엔 덥고冬天 겨울에는 노안 후어하다 따뜻하다. 요 남쪽이죠. 요 남쪽. 여름은 사실 매우 더워요. 매우 덥고 습하고 이런 날씨지만 하지만 겨울에 아주 그렇게 춥지 않다는 그래서 겨울에도 한 10도 이상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뭐 타이완 같은 데가 여기에 속해 있죠. 그래서 겨울에 사실 여행 가기가 좋은 지역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딱 겨울에는 10몇 도 정도 되기 때문에 여행하기 제일 좋아요. 네, 중국의 지리적 특성 한 5가지 정도 보시겠습니다. 네, 중국의 국토 면적은 세계 4위 960만 제곱킬로미터다. 아까 땅이 굉장히 넓다고 했죠. 세계 4위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한번 보시면 그 지도상으로도 한국이 여기 있으면 한국이 여기 있고 중국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시간은 이제 가로로 길지만 베이징 기준으로 이제 표준 시간을 사용한다. 한국보다 1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이제 뭐 뉴스가 보도되거나 하는 거는 한국보다 1시간 늦은 시간이구나. 1시간의 시차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가로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가로로 길죠. 그래서 동부와 서부의 시각을 다르게 갖고 가긴 하는데 3시간 정도 차이가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베이징에 맞춰서 그냥 통일입니다. 아무리 이쪽 시간과 실제로 차이가 있다라고 해도 가로로 길지만 베이징을 기준으로 그냥 베이징 기준으로 시간을 아예 고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중국 어느 지역을 가도 한국과 1시간의 시차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접경 국가가 14개 정도 된다. 그래서 러시아, 몽골, 인도, 북한, 베트남, 파키스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무슨 뭐 키르기스탄, 뭐 스탄으로 끝나는 그런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과 다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분쟁이 최근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제관계 이제 문제가 약간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특히 그 일본과도 영토 분쟁을 가지고 있죠. 띠아오이다오하고 영토 분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접경 국가가 많고 영토 분쟁까지 하고 있는 요거를 뭐 외교 부분 할 때, 정치 외교 할 때도 한번 좀 더 깊숙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고동저의 지형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요거 이렇게 뿔뚝 튀어나온 이런 지도인데요. 보시면 중국의 동쪽은 평야 녹색이죠. 평야 지역, 평평한 지역이고 서쪽으로 갈수록 중국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원이 존재하고 사막도 있고 이런 구조고요. 서고동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라는 거고 그래서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냐면 강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겠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이쪽이 수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접경지대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물이 여기서부터 쭉 흘러가기 때문에 물줄기 때문에도 지금 약간 분쟁이 좀 더
예리하게, 그렇게 예민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이네요. 중국의 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장지양하고 황허가 있는데 장지양 같은 경우는 아시아 1위고 세계 3위이다. 굉장히 길다라는 겁니다. 자, 지도상에서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중국 지도고요. 위에서 흐르는 강과 아래 이렇게 길게 흐르는 강 두 가지 물줄기가 있는데 위에가 황허입니다. 일명 우리가 황하 문명, 황허 문명할 때 황허가 요거고요. 이 위에 있는 게 황허고 요 아래 좀 더 길죠. 요 파란색이 좀 더 긴 요 강이 장지양, 일명 우리가 양자강이라고 한국에서 부르는 그 강이 장지양이고요. 요 아래 깊숙하게 이렇게 서쪽까지 흐르는 요런 물줄기가 되겠습니다. 네, 중국의 행정구역 보시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22개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로 치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할 때 그 도에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22개의 성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타이완은 23번째 성이다라고 되어 있죠. 타이완을 중국으로 가정했을 때 타이완은 23번째다 라는 말이고요. 중국 대륙에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22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직할시. 직할시는 우리도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고 계시겠죠.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이런 것처럼 큰 대도시를 얘기합니다. 이따가 어딘지 다시 살펴볼게요. 특별행정구 2군데. 여기는 다 이제 느낌이 오시죠? 홍콩이랑 이제 마카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중국 지도 보시면요. 22개의 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둥성이라든지 베이징, 티엔진을 품고 있는 허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린성, 저 북한과 가까운 요 동북 지역, 그다음에 요 남쪽, 그다음에 홍콩 마카오가 있는 광동성, 뭐 이런 거 굉장히 대표적이네요. 그다음에 시장 자치구와 신장위구르 자치구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22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는 성과 자치구 그다음에 뭐 도시를 다 나타내는 그런 지도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자치구는 아까 살펴봤고 지금 보시면 직할시 4개를 보시면요. 베이징, 상하이, 베이징에서 가까운 티엔진 있고 그다음에 종칭 있어요. 중경. 이렇게 4개가 직할시가 되겠고요. 2개의 특별행정구는 요 아래에 있죠. 아오먼, 마카오랑 시안강, 홍콩 이렇게 되겠습니다. 직할시 4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베이징이고요. 중국의 수도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꼬공을 가지고 있고 장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도, 명청시대의 수도였었고 정치, 문화, 과학의 중심지다. 그리고 인구가 약 2천만 명이 넘는구나. 우리는 서울은 1천만 명이 넘죠. 그다음에 2008년에 올림픽을 여기서 개최했었습니다. 지하철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데 30호선이 될 정도로 지하철만으로도 사실 베이징 여행을 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건축물로 사하번, 4개의 그 건물이 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하번이 있고 나중에 중국 의식주 할 때 다시 한번 건축 양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징 가오야라고 하는 오리구이, 겉바속촉으로 유명한 오리구이가 또 유명하고 그다음에 798 예술구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뭐 성수동이나 홍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예술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요 아래에 있는 요 사진은 중국 요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됐던 그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티엔진입니다. 티엔진, 베이징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당나라 중엽 이후 항구 도시로 발전했다. 우리로 치면 인천과 같은 그런 위치를 하는 위치도 서울이랑 가깝고 또 항구 도시였죠. 인천도. 그래서 인천 같은 그런 곳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상 실크로드 전략기지이고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고 이제 1대1로라고 해서 중국이 최근에 펼치고 있는 정치 외교적인 그런 전략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1,000만 명이 넘죠. 1,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거대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상하이입니다. 인구 2,400만 명 정도 되고요. 중국 공산당의 탄생지이자 여기 사실 우리로 치면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죠. 경제, 금융, 무역의 중심지고 여기도 역시 지하철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이가
해변가에 이제 동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산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전경이 나와 있는데 상하이는 여기 이렇게 똥팡민주가 있는 이 상업 지역과 그다음에 와이탄이라고 해서 굉장히 서양 건축물이 있는 이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금융회사가 여기 많이 있는데 외국에서 이제 중국에 처음 20세기 초반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서양식 건물들을 많이 지었고 조계지라고 해서 그냥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사관들이 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서양 건물들이 이제 즐비해서 여기도 역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네, 다음은 종칭입니다. 종칭은 인구 3,191만 명이고 서부 금융, 과학, 기술, 물류의 중심지다. 장강, 삼엽, 유람의 출발점이고 온천과 후어가 유명하다. 그죠? 장강 삼엽은 아까 얘기했던 장지항의 양자강이라고 하는 장지항의 그 협곡 유람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온천과 후어는 중국식 샤브샤브죠. 이런 걸로 유명하다. 사실 종칭은 중국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부 지역 개발을 위한 거점이 되는 도시다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다음은 특별자치구인 홍콩 보시겠습니다. 중국어로 시안강이라고 하고요. 1842년부터 1997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1997년에 영국으로부터 주권을 반환한다. 일국양제다. 하나의 중국이지만 두 가지 제도를 다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홍콩만의 제도를 따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조건으로 영국으로부터 주권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계 3대 국제은행 도시, 그러니까 많은 외국 서양의 금융 기업들이 다 이쪽으로 진출을 했었어요. 세계 3위 국제은행 도시, 세계 4대 금융시장 중에 하나다. 런던, 뉴욕, 파리 다음이다. 세계 5대 주식시장이다. 인구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750만 정도 되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좁은 땅이긴 하지만 워낙 특별자치구라는 특별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땅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밀도가 높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비가 굉장히 치솟았던 그런 곳이죠. 지금도 굉장히 비싼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세계 최고고 딤섬이 유명하다. 이 딤섬은 우리가 배우는 표준 중국어로 띠엔신 간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음식 요리 문화 나중에 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남쪽 거의 최남단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름에 가면 굉장히 습하고 겨울에 가도 그렇게 춥지 않은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의 포인트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금융의 중심지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었죠. 정치 외교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특별자치구 중에 하나인 마카오입니다. 일명 아오먼이라고 중국어로 하고요. 1999년에 포르투갈로부터 주권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역시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서양 세력이 침투했을 때 이제 뺏겼던 거죠. 포르투갈한테 땅을 뺏겼던 곳인데 이제 다시 반환을 받았고요. 홍콩과 마찬가지로 일국양제 같은 나라인데 두 가지 제도를 가지고 간다. 마카오는 중국 대륙과 다른 제도를 운영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땅을 넓혔고요. 홍콩 근처에 있죠. 그래서 홍콩의 교회 휴식지 역할을 했었고 중국과 서방의 경제 문화 교류의 교량이 된다. 인구는 100만이 안 되는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